이 부채와 경기 침체,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진행이 되면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인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혹시 또 중국의 부동산이랄지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이랄지 아니면 미국 국제 시장의 불안이랄지 뭐 해외에서 트리거가 나올 수 있는 것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충분하죠. 네, 예. 그리고 어찌 됐건 우리가 중국이 이제 2위 수출국이 되는데 미국이랑 비슷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작년도에 미국이 이제 앞서다가 참 중국이 앞서다가 미국이 돌파하는 데는 반도체랑 자동차가 굉장히 영향을 줬었죠. 예. 근데 중국 경제는 우리와 아주 굉장히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이번에 3월 달에 수출이 마이너스가 크게 나왔거든요. 음. 그거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안 좋은 효과를 줄 수밖에 없어요. 중국 수출 줄을 테니까요.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이렇게 보거든요. 한국과 중국이 비슷하구나 해서 중국 위안화 환율하고 우리나라 원화 환율 그리고 때로는 일본의 엔화 환율까지 방향성이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어제 한중일 외무장관 한미일 재무장관 회담을 한 이유도 한국과 일본의 환율의 방향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그거는 잘한 것 같아요. 시의적절하게 그런 만나서 문제 없다 얘기를 한 건데 사실 그렇거든요. 우리 대외 자산이 많아갖고요. 예. 한 7천억 달러 이상 해외 그렇죠. 순자산을 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 IMF 이런 게 아니고 예. 경제적인 원인으로 인해서 환율이 좋아질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는 얘기죠. 결국은 과거처럼 그 정도의 캐시플로우가 안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네, 네, 예, 네, 1년 단위로 봤을 때는 네, 이미 자산 축적은 좀 꽤 해놨는데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특히 보수 정부에서는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뭐 가계부채랄지 중소 상공인들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종의 그거는 또 인센티브 제도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보수 정부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구조조정 뼈를 깎는 구조조정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사양 산업에 관한 정리랄지 그거를 어떻게 해내는가 그리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 한국의 저는 예. 뭐 한국 대개조 전략 그 지난 대선에서 글로벌 빅5 이런 공약들이 나왔잖아요. 예. 글로벌 탑5는 제가 만든 공약이고요. 예. 제가 만들었는데 뭐냐면 성장 정책 없이 성장 정책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구조조정도 하긴 해야 돼. 지금 구조조정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계부채 구조조정 해야 되고 예. 소상공인 중소기업 다 구조조정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성장이란 희망적인 비전을 세워놓고 추진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절박함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구조조정만 하면 된다. 왜? 이분들은 잘 나가는 대기업만 놓고 보고 있는데 그 대기업들 중에도 이제는 우리 잘 보시면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뭐 철강, 포스코 워낙 하나에 사니까 실제로 철강, 그 석유화학 몇 개, 그다음에 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위기의식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대통령이 베트남에 간다. 그럼 베트남의 공단을 가면은 지금 하노이에서 하이퐁 사이 통킹만 그 예. 사이는 한국 공단들이 많아요. 제가 대통령이랑 그래요. 가서 베트남 거기에서 베트남에서 한국 사람 가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야, 우리가 여기다 더 크게 질게. 한국에서 사양 산업 안 되면 짓고 우리나라 은퇴한 기술자들 오비들 60 넘은 사람들 한국 월급에 한 반 정도 놓고 거기 가서 일하라고 가서 베트남 사람들 일도 가르쳐주고 하면은 진짜 일 잘할 겁니다. 그래서 그쪽 완전히 점령하고 인도네시아 지금 현대차가 들어가면서 인도네시아도 현대차 공단이 생기는데 지금 너무 작아요. 그냥 생태계 전체를 다 갚버리면 거기서 은퇴하신 분들 한번 이동합시다. 그래서 그 나라 대통령 만나갖고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원할게. 응? 사람도 지원하고 거기서 필요한 거는 기술이민이네. 사람이에요. 기술이민. 기술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의 손기술 예. 아닙니까? 그래서 테슬라 한 일론 머스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보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공장을 생산하는 공장 시스템 만드는 게 100배 어렵다고 합니다. 예. 예? 머스크가 그래서 예. 그거를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그런 걸 한다든지 제대로 된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쓸데없는 뭐 수도권 집중 정책에서 지방을 진짜 체계적으로 진짜 잘 만드는 2차 이제 지난번에 한번 세종시 옮기는 행정수도인데 2차 뭐 국토 균형 발전 한번 제대로 한번 선택과 집중해서
그때는 너무 이제 조급하게 하느냐고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혁신 도시도 열 몇 개 있는데 기능들을 발휘 못하니까 이런 걸 엮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구조조정 같이 하고 여기서 수요를 유발해서 구조조정의 아픔을 성장으로 어느 정도 좀 치유가 안 되게 되고 구조조정만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나라 한 10개 기업 남고 나머지 다 죽으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 조금 그 혼란스러웠던 게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 지나치게 중시하면서 중국 시장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들, 그리고 중국 시장을 그냥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것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아, 이제 일단 미국을 예. 중요시하는데 지금 도가 지나쳤어요. 예. 이 부분은. 그런데 왜냐하면 지난주에 언론 삼성에 보조금을 준 날 많은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냐면 2나노 공장을 진다고 했거든요. 예. 지금 3나노도 제대로 상용화가 안 됐는데 예. 미국의 2나노를 짓게 되면요, 우리 안보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 대만이나 TSMC도 말은 2나노, 3나노가 아니라 일본에 짓는 게 TSMC 짓는 게 그게 레가시 반도체일 거요. 그뭐 15, 20, 18 뭐 예. 이런 걸 짓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거. 예, 그래서 예. 우리나라 언론들이 뭐 일본이 큰일 났다 하는데 그거 돈 안 되니까 그냥 일본이 돈 준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다 짓는 것뿐이에요. 근데 이나노는 최고의 기술을 TSMC나 삼성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여기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어 자국에 있어야 된다. 그 자국에 있어야죠. 안 보여요. 왜 이거 없으면은 만약에 이나노를 미국에서 생산하잖아요. 그럼 미국이 트럼프가 그러잖아요. 뭐 대만 포기할 수도 있지 않아? 대만 포기하면 한국도 포기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나노를 대만에서 생산하고 한국이 생산하면은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절대 이것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아, 미국의 IT 기업 상위 10개 중에서 8개가 대만 중국계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TSMC가 크는데도 사실 우리 얘기 안 하고 있지만 예. 뭐 엔비디아 젠슨 황도 황씨잖아요. 그렇죠. 다 그래요. 야후도 뭐 그렇고 예, 뭐 예. 다 거기다 또 가족끼리 또 있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AMD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 이나노를 미국서 생산하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제 우리 고국 버려야 되겠네. 아, 그 미국이 도와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이나노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해서 이나노를 자기들이 보급받지 못하게 되면 본인들의 비즈니스가 할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무너지니까. 예? 예. 그래서 대만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한국을 도와줘야 된다. 그렇죠. 그 논리를 경제에서 만든 이건 안 보여요. 이나노부터는. 이나노부터는 안 보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 전쟁 나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미국에서 이나노 만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는 그렇게 판단할 예, 수도 있는 그래서 거죠. 예. 지금 거기까지 생각들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작년에 쓴 책에 다 써놓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죠. 예.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있는데 반도체를 생산하고 한국과 대만이 가진 기술들을 쓸 수가 없어요. 없게 되면은 중국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과 대만의 가치를 이걸 지정학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 지정학, 지경학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지정학 플러스 경제학을 함께 넣어서 생각을 해보면 음. 우리가 첨단 산업을 한국과 대만이 못하게 되면 이건 안보가 그냥 끝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런데 이 생각을 안 하잖아요. 미국이 한국을 지키는 이유에는 첨단 반도체가 있다. 그럼요. 예. 한국만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한국이 할 수 있는 거 선박, 음.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거 있는데 그런 거 미국 안 할 거예요. 선박 같은 거 안 하겠지만 그렇겠죠. 어찌 됐건 지금 LNG나 천연가스나 시엘가스를 수출하려면 한국 배가 필요하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예.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좀 주지는 거죠. 이건 또 새로운 지경학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예. 저는 옛날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고슴도치. 예. 고슴도치가 뭐냐? 고슴도치가 남을 공격하지는 않지만 딴 사람이 고슴도치 공격했다가는 가시 찔려서 혼나거든요. 그렇죠. 음. 예. 저는 집에서 고슴도치 키워봤어요. 키워봤는데 진짜로 그래요. 그 정도로 우리 힘을 실어야 되고 이게 안 보고 국방이 되는 거 그러면 중국도 함부로 못한다 얘기죠. 그 전 세계 주요 품목 한 공업 쪽에서 한 20개 정도를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한 7개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거기에 한국이 들어 있고 그 위치를 하여간 무조건 지키면서 사다리를 첨단 기술 쪽으로 조금씩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게 우리의 지금 포지셔닝이 네. 맞는 거죠. 네. 그런데 예. 더 좋은 기회가 왔어요.
더 좋은 기회. 기회가 온 겁니다. 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경제개발 60년의 역사에서 전반부도에 해당하는 IMF 때까지 잘 보시면 정부가 다 했잖아요. 그랬죠. 예? 그래서 옛날에 오원철 경제수석이라는 뭐 그분이 막 나와서 뭐 예. 얘기했고, 그러니까 정부 기업 막 해서 우리가 지금 이걸 만든 거잖아요. 중화권도 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신자유주의 시대, 세계화 시대가 오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통상 마찰이오고 딴 나라가 못하게 했잖아요. 근데 근데 지금은 뭐 지금은 뭐 모든 나라가 경제에 다 개입하잖아요. 특히 미국이 제일 심한 거예요. 예, 심하죠. 예. 우리도 하면 되는데 뭐. 그렇죠. 그런데 R&D 예산을 깎고 아, 미국도 새로운 기술 개발할 때 정부가 그 기금을 만들어서 R&D 예산 지원해 주는 거 어마어마하게 늘려놨습니다. 미국도. 생각해보면 바이든도 학생들 그 학자금 대출 그냥 탕감해줘 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 안 되는 게 뭐 있어?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요령만 되면 되는 거지. 이게 예. 다자주의 시대가 아니에요. 옛날에 예. 가튼이 WTO니 이 말 들어본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예, 글로벌로 통화하는 게 아니라 대신 많이 들었던 게 FTA 아니에요? 그렇죠. 1대1로 한번 하자 1대1로.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태로 나오잖아요. 우리나라가 FTA 잘해갖고 이렇게 온 거예요. FTA 21세기 이후에. 예,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은 다시 정부가 진짜 제대로 정신 차리고 R&D 예산도 주고 뭐 해서 성장 동력을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엄청난 구조조정을 지금 시행하지 않겠고 시간을 놓치게 되면은 한국은 이제 세계 평균보다 하강한 지 지금 10여 년간 성장률이 낮았다고 했는데 이게 고착화되게 되면은 우리는 그냥 그저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꼭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구조조정 해야지. 나만 빼고 다. 예. 사실은 가계부채나 중소상공인 우리나라 국민들의 한 90%가 해당이 될 거거든요. 근데 나만 빼고 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사실은 아파트 가격, 주식 가격,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가격을 안 내리고 구조조정이 됐으면 좋겠어. 이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거는 뭐 인간의 이기심이 그런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근데 그게 가능합니까? 그거는 사회적 분위기로 예. 해놓고 지금 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은요 예. 더 이상 못 버틸 겁니다. 아. 만세 부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파산이 늘었다. 예. 저축은행 연체율이 너무 높아서 10개 저축은행에 강제 증자 명령을 내렸잖아요. 증자라고 예. 감독원서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예. 그거는 임계치에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발생한 이후에 하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가 발생하면 계속 도미노 현상으로 나타나거든요. 예. 위기는 도미노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하기가 물론 어렵죠. 발생도 안 했는데 어떻게 큰 조치를 하냐. 예. 그러나 지금은 해야 되는 시기이고 어. 저도 뭐 이거 해야 된다라는 당위론만을 얘기할지는 몰라도 예. 이게 발생한 이후에 하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한번 보세요.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정부가 실수한 게 이번 총선 때문에 시장에서 자동으로 처리될 문제를 막아온 거잖아요. 네. 막다 못 먹은 게 가장 대표적인 게 부동산 PF예요. 예. 이 사람들이 태형 막으려고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총선 앞에 나왔잖아요. 예. 그랬더니 태형 하나 부도가 그때 지금 워크아웃 하고 있죠. 워크아웃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여파가 지방 건설사들 전체를 다 영향을 주고 입주자까지 영향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태형 한 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총선에 너무 많이 올인했어요 지금. 예. 그래갖고서 정책도 보면은요 다 한시 정책들이에요. 다 상반기, 1분기, 5월 말 뭐 이런 식으로 다 해놓은 겁니다. 그러네요. 해놨는데 지금 수습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정책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예요. 추가로 하나 더 논다 하면 성장 정책, 구조조정 또 하나 우리 장기 미래가 보이는 정책들. 그거는 예. 저출산 고령화 정책, 저출산 정책이 되겠죠. 저출산 고령화 정책 여기와 관련된 연금, 뭐 건보 개혁, 그다음에 저는 교육 개혁 같은 것 또 이런 것들을 진짜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금 개혁 같은 거는 지금 올해 안 하면 못 한다고 하잖아. 예. 왜 내년 되면 지방선거 준비해야 되겠죠. 이제 2년 후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예. 3년 후에 대선이 있습니다. 선거 앞두고 하기 어렵거든요. 예. 지금이 골든 타임에 지금 골든 타임에 총리를 누구 할까, 비서실장 누구 할까, 좀 이런 얘기하고 하면서 세월 시간을 끌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근데 마지막으로 그거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뭐 거대 야당이긴 하지만 야당이란 말이죠. 근데 정부나 대통령에게 거의 기대를 접은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야당인 민주당이 균형 잡힌 정책까지 내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수권 정당 집권을 준비하면서 그냥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좀 포괄적이고 균형 잡힌 거를 좀 내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당연히 그래야 예. 되는데요. 예.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구조의 한계가 뭐냐면 그렇죠. 야당이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10월 달에서 예산안 넘어오면 예산 심의를 통해서 하는 것, 예. 그다음에 법을 통해서 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없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렇게 많은 지적을 4년간 계속 정부에 이런 쓴소리를 해왔어요. 예.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게 없습니다. 음. 여기에 대한 분노가 이번 총선이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슨 생각하고 있냐면은 수요일 날 이재명 대표를 김태년 민생경제위기 대책위원회 제가 한 2년간 끌어온 어떤 모임인데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를 한번 했었는데요. 끝나고서 비공개 회의에서 그런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정책이라도 우리가 제대로 돼서 대안을 갖고 예. 이것을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 냅두면은 보세요. 5월 말이 임기입니다. 예. 21대. 예. 그러면은 원구성 하려고 하는데 지금 벌써 법사위를 그렇죠. 누가 할 거냐, 의장이 누가 하냐 이거 나오죠. 또 가을 돼 버려. 그러면은 예. 아니요. 그러면 이제 7월 되잖아요. 예. 7월 되면 휴가철이잖아요. 안 해요. 국회 안 열립니다. 그러면 9월 정기국회가 이제 9월 초에 열릴 거 아닙니까? 예. 바로 국정감사 갑니다. 그러네요. 한 달 정도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보고서 그럼 국정감사 끝나고 나잖아요. 그러면 10월, 11월부터 이야기해서 법안 통과되고 예산 확정되려면 연말이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게 답답한 거예요. 현재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예. 제도가 이렇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뭐 할 수 있는 방안을 깊이 연구하자고 이재명 대표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국민들에게 어떤 그 희망의 메시지도 좀 주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자라는 근데 희망의 마지막 메시지는 있어요. 있습니까? 뭔지 아세요? 예. 오늘 어디 컬럼을 보니까 어제 컬럼이군요. 바닥에 닿아야지만 도약한다는 거죠. 바닥에 안 닿으면 위로 수영장 뛰어올리고 바닥에. 예. 쿠션을 봤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 바닥을 향해 가고 있다는. 근데 그게 희망이다라는 거예요. 바닥이 가까워졌다. 가까워진지는 모르나 하여간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아유. 또 어떤 면은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면 저출생 문제가 사실 구조적으로 가장 큰 문제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지금 거의 모든 언론사 포럼, 언론 많은 사람이 저출생 문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이렇게 많이 하는 나라가 전 세계 한국밖에 없어요. 물론 가장 안 좋으니까 그렇게 예. 모르는데 그래서 한국은 저는 좀 저력 있는 나라니까 지금 논쟁만 하지 말고 국회에서 아마 22대에서 저출생과 관련된 것 그리고 이번 총선 공약 중에서요 저출생 관련된 공약은 여야가 거의 비슷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건의를 해서 이거는 빨리 가장 먼저 처리를 하자. 그리고 연금 개혁도 올해 중에 빨리빨리 해놓으면 성장 혁명적인 아주 엄청난 성장 정책을 우리가 만들어서 실행하고 구조조정하면서 내 미래를 좀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졌을 때 한국이 다시 한번 재도약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홍성구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님이 발언하는 그 내용 메시지가 있는데 좋습니다. 그거를 한번 나중에 이거 끝나고 뒤에 한번 붙여주십시오. 그러면은 같이 한번 들으면서 끝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오도독 단단한 껍질에 쌓여있는 궁금한 이슈를 들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